여야 공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곳의 2차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단수 공천 지역구를 속속 확정 지으면서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총선 대진표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이제 단수 공천 지역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용산 출신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강요도 있고 좀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일에 면접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14일에 25명의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를 했고요. 또 바로 경기, 전북, 인천을 면접을 본 뒤에 또다시 25명의 단수 추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공관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일단 받고요. 단수 추천 지역이라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는 홀로 공천 신청을 냈거나 아니면 뭐 경쟁력이 월등하거나 아니면 타 후보가 좀 배제될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이제 단수 추천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실이 한 명도 없었어요. 25명 처음에 발표했을 그렇죠. 때.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이 지난번 그 대담했을 때 후광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취했었고 또 실제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출마를 하더라도 본인 실력으로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시스템 공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몇 명 드러난 전희경 전 정무일 비서관도 그렇고. 예.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중요한 건 PK하고 TK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하고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지원한 30여 곳이 아직 이제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기가 저는 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도권이야 국민의힘 이렇게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다 도전자 입장에서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논란이 안 되는 지역부터 먼저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PK, TK 지역에 이제 정리가 돼가 또 빈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이제 핵심이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반발도 좀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한 곳에서 대거 그분들이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이제 사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후광이나 입김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지금 발표가 안 됐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을 눈여겨봐야 된다. PK, TK 그다음에 강남. 소위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어떤 분들이 공천되느냐가 결국 이제 공천 갈등의 배경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용산 참모 출신 가운데서는 좀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라든가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이분들은 단수 추천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본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텐데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그곳에 이제 좀 다른 그 분들이 그 출사표를 내밀었거든요. 예. 김민수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에서 대변인 하시던 분이 있고 또 그 위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선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 이분도 이제 안산 상록갑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분 이제 청년 정치인인데 네.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 분들이 출사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을 통해서 명백한 그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공천 그렇게 이제 늘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도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를 통해서 고민정 의원이나 김정호 의원 등등의 이제 공천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도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좀 논란이 없는 지역을 먼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논란이 되는 지역을 발표하면 공천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는 고민정 의원이에요. 고민정 의원을 단수로 받은 거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의아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뭐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친명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단수가 됐다는 점. 또 하나는 눈길을 끄는 지역 중에 광주에 있는 민영배 의원인데 네.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수가 안 되고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아마 신경 쓴 부분이 아니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만약 민영배 의원을 단수로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뭐 지금도 거기에서 이번에 좀 탈락되신 분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어쨌든 거기는 경선 지역이 됐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은 이제 다른 후보와 경선을 해서 누가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게 뭐 친명 비명을 떠나서 정말 그곳에서 경쟁이 이렇게 지난번에 오세훈 지금의 시장과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런 점도 아마 인정이 된 것 같고, 지역구 관리를 또 잘하는 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뭐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경남 지역 PK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주로 지금 현재 현역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는 또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이라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아마 공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추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이냐, 단수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친문계 대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스탠스가 좀 상당히 친명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문명 갈등이 좀 가시화되면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는데, 역시 이 광진을이라고 하는 곳은 국민의힘에게서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14대 이후로는 계속 그 민주당 측에서만 계속 그 의원들이 배출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추미애 전 의원이 5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지금 고민정 의원이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좀 경쟁력 차원에서 단수 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나머지 그 낙동강 벨트 쪽에는 현역 의원들을 주로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래도 낙동강 벨트를 탈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9곳 중 5곳을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재배치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빨리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빨리 뛸 수 있도록 한 그런 좀 그 여러 그 방안들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략 지역구에 민주당이 총선 인재, 외부 영입 인재들 4명을 넣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남을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험지 중에 험지죠. 어렵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근데 강청이 지금 그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어쨌든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제 요청을 했고, 거기에는 특별히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입 인재 중에 한 분을 거기에 한 것 같고, 또 노정면 전 YTN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는 이성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명 돈봉투 의혹 때문에 지금 탈당을 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누군가 전략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전략 공천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쪽이 고향인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 험지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야 울산, 부산은 사실은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장소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저는 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재로 영입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이나 비례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재로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험지로 가거나 아니면 좀 당선 가능성이 좀 낮은 곳으로 직접 본인들이 투자해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인재 영입하면 어느 정도 당선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 하에 비례 대표로 가는 방법, 아니면 또 조금 더 수월한 곳, 또 우세 지역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험지라고 생각되는 곳에까지 인재 영입된 분들이 가는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원래 7선에 도전한 거였죠, 그렇죠. 이번에. 근데 공천 신청을 차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그냥 원하는 대로 방향이 잘 가는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부산 중영도구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미셨죠. 6선이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되게 되면 이제 7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마음속에 당 원로로서 좀 염려가 있으셨지 않나 싶어요. 지난 2016년 소위 얘기하는 옥새 들고 나르샤의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이 잘못됐을 경우 내지는 그 잡음이 상당했을 경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여러 공천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윤심 혹시 논란이라던가 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공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 후배들이 잘하고 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물러서겠다. 젊은 사람들한테 길을 터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아마 공천 철회를 하신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의원도 컷오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네.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당의 원로라든지 중진 이런 분들이 당의 전반적인 공천 방향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서 이것을 잘 호응해 주시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은 국민의힘의 공천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인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무성 대표나 김성태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다 받아주는 입장이에요. 당의 의견대로.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냥 외형적으로 보여진 면으로는 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아니 공천하면서 갈등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야 어디를 떠나서 다 똑같아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받아들여주면 당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되죠.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 계속 버티고 문제 삼고 공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면요 선거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연륜이 많으시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선 후퇴하시면서 후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사람 만나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선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네.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또 사실 이런 과정에서 뭐 이제 표면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당이 좀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야당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야당이 더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그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세대나 신인들에게 뭐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물러나 주시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잠깐 더 할게요.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이제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에는 현역 민영배 의원하고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붙었는데 컷오프 된 분들이 좀 많이 지금 마음이 아픈가 봐요. 네,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그래서 뭐 반발하시는데 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의 신청하고 또 한번 받아보는 거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이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과정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후보가 광주 같은 데는 그 민주당의 광주 지역은요. 후보들이 일단 많아요. 한 지역구마다 뭐 7, 8명씩 나오고 이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그 광주 지역 같은 경우 민주당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이 확 실시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후보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심사하는 분들 입장이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당이 정해진 룰에 따라서 재심 요청을 하시고 그런 방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에서 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진표가 조금 짜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도 있지요.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인천 계양을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직 명확하게 후보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또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수 추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둘은 붙는데 여기에 또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오면서 3파전, 4파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네. 네, 뭐 제가 100%라면 틀릴 수도 있어요. 99%라고 네.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면접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날. 지역구에서. 네. 그래서 뭐 딴 데로 가거나 또는 뭐 비례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전혀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의 대표인데 또 비례정당 가서 다른 지금 비례정당 위성정당 되니까 다른 정당이에요. 그렇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거 맞고요.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단수공천이 됐으니까 네. 두 분의 대결이 성사가 된 거죠. 저는 잘 싸우시고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서로가 자기들의 장점들을 잘 발휘하고 또 지역구에 있는 분들한테 마음 얻어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의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글쎄 뭐 완벽히 저는 명령대전이 성사되는 것이 100%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위성정당, 연합비례정당을 하겠다라고 광주에서 발표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을 처음 척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왔었죠. 위성정당이 아니라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무슨 이중 등록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역구와 또 기회를 봐서는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듯한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뭐 1%라도 그런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명령대전이 성사될 것으로 보는 언론들의 보도가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쪽이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수도권, 즉 경기 지역에서 수원벨트 부분입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5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선 빠르게 이제 단수 추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원벨트가 지역구가 5개나 되는데 연속해서 모두 한 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벨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21대 총선에서 뭐 수도권에서 거의 뭐 전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121개 선거구 가운데에서 16석밖에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59개인가요? 그중에서 7석밖에 얻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사실 험지입니다만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단수 공천을 지금 3분을 일단 했죠.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가배했습니다. 그리고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을 수원 병해했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수원 정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뭐 하루라도 빨리 그 판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라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원에서 어떻게 좀 기세를 휘어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근 경기도 지역구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좀 탄탄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 데죠. 그렇죠. 수원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 맞아요. 그래서 수원 지역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늘 선거할 때는 늘 네. 진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수원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될 건지는 저는 확실하지 않다. 저 경쟁자가 있어요. 예. 다들. 그러니까 물론 현역 의원이 공천을 다시 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분들이 반드시 공천을 받는다고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자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누가 되든 아무튼 수원벨트는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그 지지가 좀 높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이 이제 세운 도전자로 하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위해서는 현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천을 하지 말고 경쟁을 통해서 정말 좋은 분들 또 경쟁력 있는 분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한강벨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진을 부분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여야가 각각 단수 추천을 했어요. 이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여기 이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도전장을 낸 상황인데 일단 한번 오세훈 현 시장이 한번 나가서 저기서 고민정 의원한테 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민정 의원 상대로 하려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기가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자격으로 붙었는데 이제 거기서 졌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표차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2.5% 정도 득표율 차이가 났고 2천여 표 차이로 이제 신승을 한 거죠.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그 오세훈 시장과 같이 정무부시장으로 일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여기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리턴 매치, 어떤 네. 분들은 뭐 복수 혈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시는데 과연 이 한강벨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광진을에서 이 의석수 하나를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인지 국민의힘에선 상당히 아마 공을 들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재선을 해봤던 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 판세를 보시는지.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민정 의원이 약간 우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뭐 오세훈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도 뭐 대선급 주자였잖아요. 그렇죠. 인지도면 이런 면에서 보시면 정말 중량감 있는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정 의원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상징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환 지금 이제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미래당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지도가 뭐 떨어지는 분은 아니지만 예. 오세훈 시장하고 비교하면은 인조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오신환 후보 입장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코 쉬운 대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저기서 계속 당선이 돼 왔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좀 저변에 많이 깔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자 입장에서 훨씬 더 힘겹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물론 뭐 총선에서는 계속 고배를 마셔 왔습니다만 네. 지난번 그 20대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래도 지지세를 확보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중진 내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 국민의힘에서는 경기 분당갑에 안철수 의원을 공천을 했어요. 4선에 도전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친노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도전장을 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그래서 공천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광재 지금 사무총장도 사실은 당의 모든 걸 일임해 놓은 상태예요. 네. 사실 이광재 지금 전 사무총장이 몇 군데 이렇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종로 같은 경우도 출마를 그렇죠. 고민했었는데 거기 지금 곽상헌 지금 변호사죠. 네. 네, 그분이 계셔가지고 결국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 세종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종은 상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 부처들이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 노무현의 뭐 왼팔 오른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위니까. 근데 거기도 약간 이제 녹록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아마 얘기를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본인은 제가 뭐 알기로는 본인은 당에서 결정에 좀 가겠다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친노죠. 그 친문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안철수 의원과의 맞대결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중량감으로 봐도 두 분이 만난다고 하면 만약에 격돌을 한다고 하면 정말 중진급의 맞대결이 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여지는 지역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여전히 이제 이쪽으로 오시라라는 얘기를 아직도 이제 하고 계시는 편이긴 네.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친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만약에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면은 여기도 아주 격전지 중에 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울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빠르게 단수 공천이 됐는데 현재 여기는 이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역구인데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이 어쨌든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난번에는 이제 낙선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이수진 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놓고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분들도 해볼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전략적으로 어떤 분이 출마하는 게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을까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그중에 하나의 어떤 옵션, 선택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뭐 여기서 누가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을 함께 집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쭉 여론조사 해보고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선택지는 분명히 추미애 전 장관 한 분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 당무감사 원외 인사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배현진 의원이 원내에서 1등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굉장히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오더라도 자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어딘가에는 꼭 전략 공천을 해줘야만 될 것 같은 지금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이제 서울시 지역구를 다 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던 광진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성동갑, 송파갑, 용산, 동작을 뭐 이렇게 다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뭐 동작을에 나오시게 된다면은 뭐 구도상으로는 뭐 여성이고 뭐 중진, 판사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대비가 되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뭐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뭐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마지막 부분은 낙동강 벨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들 위치를 다 바꿨어요. 가서 그렇죠. 한번 싸워보자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분위기를 또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전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낙동강 벨트가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전체 9곳 가운데서 5석을 민주당이 20대, 21대 공히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이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텃밭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탈환을 해야만 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진 의원이라든가 지자체 장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어느 지역구에 가더라도 중량감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이런 분들을 재배치하는 지금 전략을 썼고, 또 이를 중진들이 또 잘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선이 돼야 그 재배치가 좋은 재배치였다, 좋은 공천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당 내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김두관, 김종호 의원을 빠르게 추천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니까요. 네. 거기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사실 이제 그 옮겨오신 분들,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본인들이 있었던 지역구를 떠나서 지금 몇 개월 안 남는 상태 새로운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지역 주민들 만나야 되고, 또 지지 기반도 없는 상태 지지 기반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도전자 입장에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수성하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제 중량급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셨잖아요. 네. 이분들이 뭐 초선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아니고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경쟁에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저는 좋은 어떤 그 경쟁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해이해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조금 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려는 마음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받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3지대 동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개혁신당 얘기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공관위원장 빨리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라고 이제 일축을 하시는 것 같이 네.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그 공동대표인가요 지금?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을 좀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이 전문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비대위원장을 하셨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어떤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분들의 의견으로는 그 측근들이 이제 반은 승낙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야를 넘나들면서 선거를 정말 승리로 이끄는 매직을 보였다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지금 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격상 예를 들어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쳐낼 것을 잘 쳐내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쳐낼 것이 별로 없다라는 의견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그 오실지 네. 오시게 된다 한들 과거와 같은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이 가는 곳마다 늘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은 그럴 수 있는 자산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그만 정당이고 신당이고 새로 시작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좋은 뭐 예를 들면 인류 강사들도요.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당에 가서 과연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이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거냐, 이게 도움이 될 거냐 본인한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뭐 간다고 생각하시면 마지막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본인의 도전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내에 여러 가지 분란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작동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쳐낸다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그런 네. 표현들처럼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본인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파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조율이 되겠느냐 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이 통합전 개혁신당이 당의 주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의 이제 기존 지지층들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려고 통합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류호정 내지는 배복주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분들과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류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한 부정을 하면서 뭐 당직을 맡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려면 왜 통합을 했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 그 질문 드립니다. 지금 네.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또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또 신당 이름까지 만들었단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 민주당은 사실은 이 두 당과는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당을 만드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민주당이 하라 말아라 한다고 안 할 없죠. 분들도 네. 아니고 그래서 민주당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만드신 민주혁신당이라는 당과 조국신당 관련해서는 함께하지 않겠다. 비례정당도 연합정당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전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야 막을 수 없겠지만 민주당은 이분들과의 어떤 연합이나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